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진행을 맡은 서성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첫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었죠. 하지만 고용률, 또 실업률, 또 청년 실업자 수까지 전반적인 고용 지표들이 다소 부진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 위기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더 리더는 일자리가 성장이고 복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곳이죠. 일자리위원회 이모키 부위원장을 모셨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매우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지난 4월인가요? 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상당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셨고 또 지금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간의 소회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잘 아시는 대로 일자리는 개인에게는 사람다운 삶의 출발입니다. 국민에게는 나라다운 나라의 토대입니다. 근래 일자리의 질이 좋아졌다는 몇 가지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제 계산으로 지금 일자리위원회가 만든 정책들이 잘 집행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즉 20만 명대의 신규 일자리 수 증가, 신규 취업자 수 증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대해 보고요.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 지시 1호로 지난해 6월에 그 일자리위원회가 설치가 됐고요. 부위원장님께서 이제 4월에 취임하셨고 그 이후에 그 취임하신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해왔던 사업들부터 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정책들이. 사실 제가 오기 전에는 국정 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한다든지 혹은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일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일자리는 결국은 민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져야 실제로 일자리가 충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와서 지금까지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동력을 어떻게 하면 갖도록 지원해 드릴 건가 이런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 5월에 한 6차 일자리위원회는 소셜벤처, 국토교통, 뿌리산업 이런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9월에 7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한 대통령이 주재한 8차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다음 달에 보건의료 일자리 중심의 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 4차에 걸친 일자리위원회 합계 민간 일자리 54만 개가 만들어지는 정책, 그것도 내년 예산에 다 반영이 된, 물론 54만 개는 앞으로 4년 동안 54만 개입니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데 그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정부 정책의 핵심이기도 하죠. 이걸 더 빠르고 또 강하게 밀고 나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서 언제부터 좀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예,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은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소득 주도 성장을 자꾸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꼭 소득주도 성장인 것처럼 이렇게 덩치시켜서 강한 비판을 하고 하시는데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어떻게 하면 정대시켜 줄 것인가. 그 중에 한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이고요. 가계지출을 어떻게 하면 경감시켜 줄 건가.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복지지출을 늘려서 어떻게 하면 가계가 더 많은 쓸 수 있는 돈을 갖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가계소득이 증가하면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따라서 투자 및 일자리가 증가하고 다시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당장에
바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은 경제정책이 다 그렇습니다만 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저는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도 내년 하반기 정도는 국민들이 이게 가시화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법을 바꾸는 문제도 아니고 경제정책이고 그게 실행이 되고 효과를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죄송하지만 한마디 좀 여쭤보면요. 지금의 어쨌든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고용지표가 그 과거 우리 금융위기 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냐. 그래서 더 악화된 게 아니냐. 어찌 보면 현 정부의 책임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숫자들은.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다고 좀 진단하고 계신가요? 이건 제가 조금 길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우선 노동인구가 네. 빠른 속도로 줄고 있습니다. 15세에서 64세. 네. 대략 올해 한 달에 노동인구를 계산해 보면 전년 동월 대비 대략 10만 명 가까이 이렇게 줄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베이비 부모 세대의 아들, 딸들인 에코 세대는 2017년, 18년, 19년, 20년 대거 노동시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대략 공장들이 자동화, 대형화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취업 유발 개수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고요. 예를 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 뭐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예컨대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을 20조를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그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물론 협력업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1000명을 고용합니다. 예를 들면 장치 산업이라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고 세 번째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 올해에 걸쳐서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산업업종에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사실은 정부가 관리하기 쉽지 않고 관리하더라도 크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제가 생각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2018년 예산에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강력히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된 정책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작년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많은 걸 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추경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청년 일자리 정책과 고용위기 지역 대책만 들어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을 도와주는 그런 예산이 반영된 정책들이 부족했죠.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하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지방 분권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중앙이 계획을 세우고 지방은 집행하고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일자리 정책은 지방정부가 만들고 중앙정부가 그걸 평가하고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걸 아직 잘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고용이 지금 부진한 그런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전 정부에서 좀 부족했던 점이라고 한다면 주요 산업의 구조조정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구조조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고요.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전 정부에서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가 많이 늘었었는데 이게 작년 11월부터 급격히 줄고 있거든요. 자영업의 경쟁력 강화, 물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만 이거를 위한 노력들도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노력해 주길 특히 일자리위원회에서 고민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섹터에서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면은 아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조금 걱정스러운 게 내년도 경제 성장률에 관한 얘기인데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이 뒤로 갈수록 조금씩 그런 수치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경제 성장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소 침체가 더 길어진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계획들을 실행하는데도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좀 있거든요. 어떨까요? 경제 성장률 전망이 낮아진다는 것은 물론 일자리에 좋은 신호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현재 한국 경제의 조건, 한국 경제의 구조, 주요 요인, 그 변화 등을 종합해 보면 각종 경제 지표를 놓고 그 지표를 시뮬레이션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다라는 추정은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손에 쥔 것, 즉 계산할 수 있는 일자리만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일자리 전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경제가 성장해도 느는 일자리가 있습니다만 의연히 주는 일자리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계산하는 것은 내년도에 대략 정부가 계획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이 정도로 늘어날 것이고 제가 지금 수립해 놓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가시화되면서 합쳐질 때 그것을 손에 쥐고 그걸 일자리 전망이라고 지금 하는 것이 옳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 성장률 전망이 좀 낮아지는 것이 안 좋은 것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년 하반기에 대략 20만 명대 일자리 신규 일자리 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은 그로부터는 좀 별개의 것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고민과 또 일자리위원회의 노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대규모 또 재정 투입도 좀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게 숫자상으로 좀 늘어난 게 확실한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냐 지금 당장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면 그 이듬해부터 앞으로 뽑아나가야 될 그 규모가 신규 인력의 일자리가 그만큼 또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일단은 뭐 늘려야 되는 거 맞으니까 정부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단기 일자리를 많이 늘렸다고 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달인가요? 네. 정부가 이제 뭐 공공기관 인턴 같은 것 이런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지만 필요하면 단기의 일자리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턴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사실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인턴으로서 좋은 성적을 보이면 거기 기관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일자리위원회에 가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의 7대 동력 이렇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성장의 고용 탄력성이 높은 중소기업 서비스 산업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아주 강력하게 육성한다. 재벌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상생, 재벌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 생태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혁신성장, 다섯 번째가 규제개혁, 여섯 번째가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노동시간 단축을 정부가 관리 감독 잘하면 대략 14만 내지 18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가 투자를 하면 일자리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업종. 그런 분야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바라시는 게 보건의료 일자리 확충입니다. 이런 일은 특별 부문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또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역 일자리도 점검하고 지역 일자리 정책에 대한 지원도 하고 이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경제단체, 연구기관, 노조, 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만나서 제가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건의를 하세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규제개혁이다 그러면 국민 생활에 명백한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정책화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 종합적인 노력이 지금 열심히 경주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다. 사실 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일자리를 찾아서 자꾸 이 과밀화된 수도권으로 오고 몰려들고 지역에서는 상권이 점점 무너지고 그래서 자영업자들도 휘청거리게도 하는데 지역에서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특히 좀 많이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역 일자리 공모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네. 대략 제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한 2,500억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 네.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모를 해서 네. 통과를 하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경쟁들 해야 되겠군요. 뭐 그리고 네. 어차피 좋은 아이디어가 이제 나와야겠죠.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람다운 삶도 나라다운 나라도 이건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좋은 일자리 정책을 만들어 오면 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네. 강력하게 지원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다른 얘기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산업의 흐름을 보면 우리도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전 세계가 접어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ICT 산업에 기반을 둬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쪽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또 감소되는 일자리가 제법 있더라고요. 예. 쉽게 말해서 마트에 가면은 그 계산대에 계시던 그래도 괜찮은 일자리였는데 로봇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상품 서비스도 계산도 대신해주고, 이건 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것도 참 정부로서 고민일 것 같아요. 예, 그런 4차 부분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주는 일자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죠. 오늘 제가 그 다녀왔는데 네네. KDI와 IMF가 공동으로 주최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네. 포용적 성장에 관한 거기에 환영사를 그 영상으로 한 크리스틴 라가드 IMF 총재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타격받는 일자리 숫자가 5,400만 개 정도로 추정된다. 5,400만 OECD 개. 국가에서. 네네. 그리고 5천만 개 정도가 늘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IMF가 오죽 잘 분석을 했겠습니다만 네네. 과거에 세 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 때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러다이트 운동, 기계 파괴도 하고 그러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산업혁명을 거칠 때마다 일자리는 준 게 아니라 이전과 비교하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역시 인간의 욕망이, 인간의 욕구가 무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새로운 기술이나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이런 4차 산업이 일어나면서 고숙련 그리고 고기능 직업군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7차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분야 혁신 성장 전략이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올해 25개에서 내년에 35개, 그다음 소프트웨어 전문 융합 인재를 2022년까지 2만 명을 배출한다든지 네네. 이런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적응을 못하고 이제 실직을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일자리 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줘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직 직업 훈련을 강화할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문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최저임금 인상이 좀 너무 가팔랐던 것 아니냐. 자영업자들이 좀 힘들어한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잠시 거쳐가야 될 파트타임 일자리들이가 그냥 일자리로 고정화되는 거 아니냐. 뭐 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는데 뭐 속도 조절론에 대한 필요도 있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최저임금 인상이 네. 장기적 구조적으로 저임금 일자리를 줄였다는 이 조사연구 보고서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짐작할 때는 그러나 단기적 마찰적으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된 일자리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사실은 그분들의 고통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높은 수수료, 임차료, 임차기간, 카드 수수료이 있습니다만 최저임금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점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앞으로는 생각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힘든 삶, 그다음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운 처지, 또 정부가 이분들을 지원하는데 지원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종합 고려해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 이제 공식적으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저 근로시간 단축이 그렇게 되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정부가 원래 그 기대했던 바는 그 부족한 근로시간을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기대하십니까? 대기업들이 일단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고용 증대 효과로까지는 아직 나타나기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 지금은 단속 기간이 아니라 계도 기간입니다. 계도 기간이죠. 그러니까
안 지키더라도 정부가 그걸 지도를 하지 무슨 처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년 되면 달라질 건데 지금은 네. 조금 늘었습니다. 300일 이상. 예, 그런데 내년 되면 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정부가 잘 관리 감독을 하면 대략 14만 개에서 18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노동 강도의 강화, 불불노동 이런 것으로 가지 않고 일자리의 정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한다든지 네. 이와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한다든지 네. 이런 노력들을 네. 잘 준비하고 있고 지금 이런 노력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네.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시행되면 네. 상당한 규모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희망적인 그 메시지를 부위원장님께 많이 주셨는데 우리 청년들 희망 잃지 말고 열심히 매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좀 어렵습니다만 내년 하반기가 되면 국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 20만 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정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기 위해서 헌신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진정성이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하실 일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또 많이 활동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 듣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계획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올해 제가 만든 54만 개 민간 일자리 창출 정책 4년 동안 이것을 내년에 고용 친화적으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관계 장관이 매월 점검하고 일자리위원회가 그 보고를 받아서 또 매월 점검하고 청와대도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그걸 점검하고 해서 이걸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하반기에는 대략 20만 명대의 신규 취업자 수정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국무총리, 관계장관 등등 고위공직자 8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신의 영역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영역은 무엇이든지 다 해보겠습니다. 후회와 여한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 세계 선진국들은 일자리를 지켜내고 또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불사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또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 근로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말씀 들으신 것처럼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는 무엇보다 민간 기업들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 활동에 제약이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서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 전념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투자 확대 그리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방안을 지금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이목희 부위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